안녕하세요.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는 결혼 20년 차 5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댁이라는 존재는 결혼한 여자에겐 그닥 달가운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주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희 시어머니께 차마 인간으로서는 겪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가 막히다 못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썰맘에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 시절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유방암이셨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제가 대학 가는 것만은 보고 가겠다고 안간힘을 쓰시며 병마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도 1년을 더 사시다 가셨네요. 돌아가실 쯤에는 얼마나 살이 빠지셨는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마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손으로도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혜진이 대학 가는 것만 보고 가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딱 여기까지인가 봐.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엄마. 약한 소리 하지 마. 나 대학 가는 거 봤으니까 졸업하는 것도 보고 취직하는 것도 봐야지. 응? 내가 나 결혼할 때까지만 엄마 있어달라고 빌었으니까 이뤄질 거야. 아니, 적어도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응? 그때까지만 있어줘, 엄마. 미안해. 내 새끼 미안해. 행복해야 돼, 우리 딸. 엄마가 곁에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늘 지켜줄게. 언제나 함께 있을게. 사랑해, 우리 딸.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의 세상이 슬픔과 고통으로만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당시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슬펐지만 저는 나름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던 성실한 남자와 별탈 없이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리움은 옅어지거나 덜해지는 것이 아니더군요.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불쑥불쑥 엄마 생각이 나거나 갑자기 보고 싶어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날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특히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친정엄마와 함께 예물이며 예단도 보고 다니고 같이 혼수도 사러 다니는데 저는 같이 다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던 것이죠. 물론 곁에는 항상 자상한 남편과 무엇이든 저를 지지해주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신혼 이불을 사러 남편과 백화점을 갔는데 늘 누가 사다주는 이불만 덮었던 우리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이불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았지만 이 직원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직원 말을 들으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서 결정을 못했어요. 힘들고 목이 말라서 잠시 매장 앞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그때 한 모녀가 이불을 사러 오는 것이 눈에 띄더군요. 엄마, 저 이불 색깔 이쁘다. 저거 어때? 안 돼.
요즘 누가 저런 소미불을 덮니? 저건 세탁기로 빨지도 못해. 너네 신랑 더위 많이 탄다며. 요즘에는 저런 두껍고 무거운 이불은 실용성이 떨어져. 아, 그래? 난 이불이 다 그게 그건 줄 알았지. 아이고, 이런 철부지를 내가 시집 보내놓고 어떻게 살까 싶다. 너 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 있는데 뭘. 모르면 엄마한테 다 물어보면 되지 뭐. 그치? 너 언제까지 엄마를 부려먹으려 그래? 아주 나중에는 반찬까지 해달라고 할 기세야? 응! 나도 회사 다니고 하면 바쁘니까 아주 가끔씩은 해줄 거잖아. 그치? 그치? 모녀의 딸 역시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인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점점 울컥하게 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달래주었는데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들 다 있는 엄마가 나에게만 없는 것도 서러웠고 결혼을 할 때 엄마 자리가 비어있을 거란 사실도 너무나 슬프더군요. 그날따라 돌아가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백화점으로 잠깐 나올 수 있겠냐는 전화였죠.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다. 나도 구경하느라 시간 금방 갔어. 죄송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기다리시게 안 했을 텐데. 근데 어쩐 일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서 왔어. 아가, 오늘 나랑 이불도 좀 구경하고 그릇 구경도 좀 할까? 나도 이참에 집안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그런다. 저는 순간 제게 시댁 살림살이를 바꿔달라는 말인가 싶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어진 어머니 말씀에 감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 식구 들어오는데 나도 기분 좀 내려고 그런다. 그리고 너네 신혼이불이랑 그릇도 내가 싹 사줄 거야. 싫다고 하면 안 된다. 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제가 인혁 씨랑 준비해야죠. 사실 내가 딸이 없잖니. 10년 전 큰아들 결혼할 때는 나도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걸 못 해본 게 어찌나 아쉽던지. 나도 딸 있는 내 친구들처럼 자식 신혼살림살이를 같이 보러 다니고 이쁜 것도 사주고 그러고 싶다. 이 늙은이 소원인데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어제 이야기를 듣고 나오신 게 분명한 것 같았죠. 어머니는 다정하게 제 팔짱을 끼시고 이 매장 저 매장을 다니면서 이불을 골라주시고 계산도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릇과 냄비 같은 살림살이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사용하기 편한 것인지 하나하나 자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부 사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물건을 포장하던 점원이 이러더군요. 따님이 결혼하시나 봐요. 어머니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제가 놀라 아니라고 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곧바로 이러시더군요. 예, 아유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남편 대래가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할 놈 같아서 그냥 믿고 보내는 거예요. 둘이 좋다니까. 아유 그래도 내 딸이 더 아깝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참하고 예쁜 따님이시니 당연히 아까우시겠죠. 제가 봐도
웬만한 신랑감 아니면 어머니 눈에 차지도 않겠어요. 맞아요. 이 애가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공무원인데 승진도 결혼할 남자보다 빠르고 월급도 많아요. 그 녀석은 얘보다 학벌도 안 좋고 가끔 보면 눈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남자한테 반했는지 원. 너 그 녀석 멀쑥한 얼굴만 보고 반했지? 그치? 아니에요. 인혁 씨 자상하고 성격도 좋고 다정해요.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으이구, 이 예쁘고 착한 것 아까워 죽겠네 아주. 이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셨어요. 저는 순간 그 미소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꼭 참고 저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종일 쇼핑을 했네요. 어머니는 제게 살림살이며 예쁜 옷도 사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셨어요. 그리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며 이랬습니다. 옛말에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고 하던데 나는 진짜 딸이 없어서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다 이쁘고 다 좋았어. 그래서 내게 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어.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 지내자꾸나. 섭섭한 일 있으면 언제든 이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내가 잘해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오늘 진짜 엄마가 살아오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야말로 행복했어. 너처럼 예쁜 딸이 생기다니 정말 꿈만 같다. 이제 결혼하면 친정엄마가 많이 그리울 거야. 나도 그랬어. 나중에 아기 낳고 키우면 너무 보고 싶어서 울게 되는 날도 있을 거야. 그때 내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노력해볼게. 알았지?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든 찾아와서 기대해. 가족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이 말에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네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친정엄마처럼 대하실 수 있겠어 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은 뒤까지도 시어머니는 늘 저를 따스하게 감싸주시고 언제나 저를 아끼고 또 아껴주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친정에 가서 먼저 있다 오너라. 아버지가 너 먼저 시집 보내고 얼마나 허전하시겠니? 외동딸 혼자서 힘들게 키우셨는데 명절에도 못 보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그러니 명절에는 친정에 갔다가 우리는 나중에 보자. 가서 푹 쉬다가 와. 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번에 여행 가신다고 하셨어요. 이번은 첫 명절이니 어머니에게 갈게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명절엔 무슨 여행이야.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명절에 가족도 없이 혼자 여행 다니는 게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니? 얼른 당장 전화해서 친정 먼저 간다고 말씀드려.
그럼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실 거다. 앞으로는 명절 전이나 끝나고 식사나 하고 명절에는 아버지랑 지내. 나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서 괜찮다만 너네 아버지는 너 하나뿐인데. 나는 괜찮으니 얼른 전화 드려. 그렇게 저는 명절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여행을 갈 거라고 괜찮다고 하셨던 아버지는 저희가 간다고 했더니 당장 여행을 취소하고 저희와 함께 지내셨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행복해 보이는 아버지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시댁에도 딱 하나 단점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과 그 아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반듯하고 성실한 남편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남편과 달리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이것저것 장사를 한다, 배달 일을 한다, 어디 영업사원을 한다. 볼 때마다 직업이 바뀌곤 했어요. 뭐 세상사가 마음대로 다 될 수는 없으니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사람 자체가 불량스럽게 그지없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자마자 반말은 물론 어머니에게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눈을 치켜뜨고 성질부터 내는 것이 기본이더군요. 거기에 부부는 끼리끼리라고 제게는 형님인 그 아내마저 정말 똑같은 인간이었죠. 거칠고 쌍스러운 데다가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동서? 내가 동서라고 부를게. 괜찮지? 이따 저녁 먹을 거니까 나가서 장 봐서 밥 좀 해. 고기도 좀 사오고. 네? 밥이요? 장을 봐서요? 그래. 왜, 싫어? 내가 장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밥할 시간도 없어서 그래. 아니 그리고 며느리면 시댁에 올 때 장도 좀 봐서 오고 오면 밥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게 기본 아니야? 대학도 나왔다면서 왜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아니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올 때 필요한 걸 사왔을 텐데요. 야, 내가 그럼 미리 전화해서 이런 것까지 다 말해야 돼? 나는 당연히 잘난 막내가 미리 알아서 다 해올 줄 알았지? 내가 어이가 없어서. 잔말 말고 빨리 시키는 대로나 해. 그럼 나가서 외식할까요? 지금 이 시간에 장 보고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어머님 뭐 좋아하세요? 저희가 한번 대접할게요. 그러자 갑자기 그 형님이라는 여자가 고래고래 악을 써가며 화를 내더군요. 야, 너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니?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나가서 장이나 봐오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서 말대답이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지. 누구는 외식할 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너 지금 나 무시하지? 내가 너보다 못 배우고 직업도 없다고 무시하는 거지? 마구 삿대질을 하며 달려드는데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거실에서 온 식구들이 다 말리는데도 그 여자는 기세등등하게 악을 써대기만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짝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의 형이 우리가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 뺨을 후려갈긴 것이죠. 야, 너는 이렇게 다 모인 앞에서 꼭 이렇게 난리를 쳐야겠어? 당장 방으로 안 들어가? 아, 진짜 짜증나게 구네. 그리고 너는 형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뭔 말대답을 하고 서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어디 어린 년이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확 그냥 한 대 맞아야 너도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게도 손을 올리려는데 남편이 후다닥 자신의 형을 말리고 들었어요. 그만해, 형. 이게 무슨 짓이야? 헛쭈. 이 새끼가 지 마누라 편든다 이거지? 이 정신 나간 놈이 감히 형한테 덤벼? 네가 요즘 덜 맞았지? 너 오늘 한번 저 터져볼래? 안 그래도 요새 시건방만 떨더니 너 이참에 버릇 한번 고쳐보자. 아이고 왜 이러냐? 큰애야 참아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막내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그 손 안 내려? 이게 다 엄마가 이놈만 싸고 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이놈만 싸고 돌면 아직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파란 년이 내 마누라를 무시하냐고.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게 다 엄마 탓 아니야. 어머니가 말리고 들자 거기다 대고 남편의 형이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형님도 어머니를 향해 악을 쓰더군요. 맞아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형제 차별하는 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도 어쩜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냐고요. 왜 둘째만 명절에도 친정에 보내고 혼수도 다 해주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소리니? 너도 명절마다 친정 가라고 했잖니. 가기 싫다고 안 간 건 너였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명절에 음식을 하니 뭐를 하니. 너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집에 들어온 거 기억 안 나? 가진 것 없이 임신해서 들어온 거랑 얘들이랑 같아? 그걸 두고 어떻게 차별이라 할 수 있어? 나는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내가 20살 그 어린 나이에 애 가져서 시집 왔을 때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해준 거 하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쟤만 이불도 사주고 그릇도 사주고 패물도 해줘요? 이게 차별이잖아. 왜 차별해? 왜 차별하냐고? 그럼 나이 차서 예단 혼수 다 하고 들어온 며느리랑 너랑 같아? 너도 예단 다 받았잖아. 그리고 이번에 니들이 이럴까봐 니들 이불이며 그릇까지 싹 다 같이 바꿔줬잖아. 그러는 너는 니들은 한 게 뭐가 있냐? 해준 것도 없이 왜 이렇게 바라기만 해? 그러자 갑자기 아주버님이 나서서 화를 내며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할 돈이 어딨어? 하루 벌어 겨우 하루 먹고 사는데. 그러는 엄마는 나를 쟤처럼 제대로 가르치기로 했어? 뭘 했어? 나도 쟤처럼 대학 나오고 했으면 나라고 안 그러고 살았을 줄 알아? 그럼 네가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맨날 사고치고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고. 야 이놈아, 너 사고 뒷수습한 것만도 둘째 대학 등록금보다 더 들었어. 그렇다고 네가 언제나 용돈이나 한번 챙겨준 적 있냐? 20살 때 덜컥 임신시켜 결혼하겠다고 들어와서 여기 눌러 앉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 염치가 좀 있어라, 염치가. 아이고, 둘째 니들은 그냥 가라. 이러다 더 못 볼 꼴만 보이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황급히 집을 나와버리더군요.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뭐라 할 말이 없었네요. 한참이 지난 뒤 남편이 사과를 하더군요. 많이 놀랐지. 미안해.
나도 형이랑 형수가 저 정도까지 할 줄은. 아니, 내가 잘못한 건가? 갑자기 장 봐서 저녁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도 계신데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그냥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잘못 없어. 그거 다 핑계야. 그냥 형수는 자기가 세민하고 부러워서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뿐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형은 자기 잘못보다는 무조건 남 탓만 하는 사람이야. 대학 문제도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논 건 생각 안 하고 어머니가 나만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그리고 형수도 마찬가지야. 형이랑 같이 식당에서 알바하다가 덜컥 임신해서는 찾아와서 결혼한 게 다야. 그쪽 친정도 콩가루나 다름없어서 결혼식이며 월세방이며 전부 엄마가 마련해줬어. 그래놓고 월세 보증금도 다 날려먹어서 애기랑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걸 보다 못한 엄마가 집으로 받아들여준 거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생색만 내면서 정작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질투를 하더라고. 앞으로 되도록 형네 부부는 안 만나야겠어. 어머니는 어떡해. 당신도 그동안 골치 많이 아팠겠네. 진짜 형제가 아니라 웬수야. 결혼하고 애도 있는데 언제 정신을 차리려는지. 매일 가게 차리다 까먹고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머니가 빚도 몇 번 갚아준 것 같은데 고마워기는커녕 전화리를 쳐대니. 나도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카드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가 형이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넘게 써서 고생한 적 있어. 그 이후로 돈에 관해서 선을 그었더니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오늘 그 불똥이 당신에게 튄 거고. 그러니까 당신 잘못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근데 어머니 어떡해. 괜찮으실까? 아까 보니까 당신 형이나 형님이나 너무 거칠게 나오던데 저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둘은 지금 엄마에게 붙어 사는 거라 저러다가도 금방 수그러들어. 나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엄청 싸웠는데 좀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 자기들 돈 필요하면 세상에 그런 효자 효부가 없을걸? 진짜 엄마만 아니었으면 연을 끊어도 진짜 끊었을 텐데. 그 이후로 저희는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세상 좋은 사람처럼 굴다가도 어떨 때는 또 억울하다느니 차별당한다느니 억지를 부려가며 난리를 쳐대더군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지만 저 역시 사람인지라 점점 그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난리를 쳐대는 때에는 꼭 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뭔가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드리고 종종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몸이 아프시지는 않은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살피곤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 예쁜 딸아들도 생겼어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저 역시 육아휴직이 끝난 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착실하게 집도 넓혀가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삶이었네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생이 되었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남편의 형부부는 여전하기만 하더군요. 늘 성실하지 않게 대충 살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우리를 질투하고 까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정한 눈길 한 번,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 집 자식 역시 싹수가 노래서 어릴 때부터 버릇이 없더니 커서는 사고만 치고 다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만 고생을 하셨죠. 여보, 이번에 형님네 애가 또 사고 쳐서 어머님 경찰서에 불려가셨나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 어쩌면 좋으냐고. 어떡해? 또 이번에도 또 애를 때렸어? 아, 진짜. 내가 전화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진짜 형은 대체 뭘 하길래. 아, 정말 돌아버리겠네. 이번에는 심각한가 봐. 애를 때리고 물건도 훔쳤다는데. 아주버님이 합의하러 갔다가 또 상대편 부모랑 싸움이 나서 상대편 애 아빠를 경찰서에서 때렸대. 그래서 지금 유치장에 갇혀있고 그쪽에서 고소한다고 절대 합의 안 한다고 애랑 아빠랑 전부 다 깜빵 보내겠다고 난린가 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머니가 방금 전화하셨어. 아예 차라리 이참에 감옥에 갔다 와야 정신을 차리지. 이 인간들을 진짜. 알았어.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진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이 일로 남편의 형과 조카는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버님은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아빠를 두드려 팬 것이라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변호사라도 사서 빼주려고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막아섰네요. 언제까지 우리가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요? 엄마 그만해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만큼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죄값 받고 고생하면 형도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니 도련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 지금 감옥에 있는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가족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빼내와야지. 그럼 자식이 남에게 두드려 맞고 물건도 뺏겼는데 그 부모에게도 맞은 그 아빠는 안 불쌍해요? 광대뼈가 함몰되고 앞니도 부러졌다는데 미안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뭘 잘했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생각이 없어? 그것도 경찰서에서. 그거야. 너무 우리의 욕을 하니까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 앞에서 자식 욕을 하면 누가 참아? 그 입 좀 다물어. 진짜 보자 하니까. 욕을 먹을만 하니까 욕을 하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욕을 했겠어? 형수가 자식 잘못 키워놓고 지금 누구 보고 그 뒷수습을 하라는 겁니까?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죄라고? 그동안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해. 그런 줄 알고 알아서 책임져요. 더 이상은 내가 절대 용납 못하니까. 저는 그날 남편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남편이 버럭같이 고함을 지르자 형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대꾸를 하지 않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부쩍 늙어버리셨습니다. 안 그래도 70이 훌쩍 넘은 고령이신데 자꾸 마음고생을 하시니 점점 약해지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조카와 형은 재판 때까지 소년원과 구치소에 갇혀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시어머니와 형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 둘을 반기더군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네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저희의 대처에 더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매운맛을 보고 난 뒤라 그런지 조카도 사고를 치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아주버님도 조용히
집에서만 지내는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어요. 전화를 드리면 매일 기운이 없고 몸이 안 좋다며 외출도 잘 못하시고 식사 약속을 잡아도 감기 기운이 있다며 취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저희 아이들을 보러 오시지도 못하실 정도였네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를 보러 가려고 하면 형님이 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랑 우리가 어딜 갈 곳이 있어. 시간 안 되니까 다음에 와. 네? 어디를요? 어머니랑 같이요? 어디 가는지까지 내가 이야기해야 돼? 암튼 그렇게 알아. 아니, 어머니가 몸이 계속 안 좋다고 하셔서요. 저번에 저희 집에 오신다고 하셨다가 못 오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오늘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래, 병원 가는 거야, 병원. 안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골골대서 주말에 예약 잡아놨어. 먼 대학병원이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에 진료를 보는 대학병원이 있어요? 무슨 검사를 받으실 건데요? 야, 너 지금 나 취조하니? 짜증나. 뭘 이렇게 따져? 됐어, 끊어. 저는 문득 불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충 둘러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당장 남편과 함께 집으로 찾아갔어요. 갑자기 저희가 찾아가자 형네 부부는 많이 놀란 듯 보이더군요. 아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회사에 소고기 세트 선물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오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형님도 소고기 좋아하시죠? 과일도 좀 사왔어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소고기 세트며 과일을 들이밀었습니다. 물론 선물이 들어왔다는 건 거짓말이었죠. 이런 선물을 들이밀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아 오면서 급하게 산 것이었네요. 예상대로 그들의 태도는 금방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래도 전화나 한 통 하지. 고기는 좋네. 그쵸? 차 막히기 전에 급하게 오는데 부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하느라 전화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사람도 애들 때문에 이모님이랑 통화했고요. 어머니는요? 좀 괜찮으세요? 그냥 감기 기운인가 봐. 지금 방에서 주무시니까 그냥 가봐. 어머, 그래요?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고 곧바로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자고 있다는 말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불도 꺼진 어두운 방에 우두커니 앉아 계시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자 화들짝 놀라시더니 이러셨습니다.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왜 그러세요? 둘째냐? 둘째야? 정말 둘째 맞니?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뭔가 예감이 안 좋았죠.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저를 밀쳐내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니를 부축하더군요. 어머니, 둘째네가 갑자기 찾아왔네요. 머리 아프시다더니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녁은 드시고 주무셔야죠. 그래, 알았다. 그래.
제가 뭐라 물을 새도 없이 형님은 어머니를 부축하더니 거실로 데리고 나오더군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의 형도 앉아 있었는데 둘이 어머니를 부축하더니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부쩍 기력이 딸려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크게 아프신 건 아니야. 그걸 기어이 보려고 온 거야? 네, 참. 요즘 기력이 딸려서 그러시는지 방금처럼 가끔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신다. 그래서 주말에 검사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 거야. 형, 어머니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 좀 됐어. 뭐, 다 내가 속을 썩여서 그렇지 뭐. 내가 죄인이다. 그러니 이만 가봐. 나도 요즘 심란하니까. 정확히 증세가 어떠신데요? 병원은 어디 예약했어요? 야, 네가 모시고 살 거 아니면 그만해. 나도 자식이야. 너만 자식인 줄 알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만 돌아가. 정 걱정되면 나중에 병원비나 좀 보태주던가. 알았어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죠. 결과 나오면 꼭 알려줘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와볼게요. 그러던가. 암튼 나도 심란하다. 그러니까 그만 찾아와. 저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하기에는 시어머니 행동이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둘 사이에 앉아서 고개 한 번을 들지 못하고 손만 바들바들 떨고 계셨던 것이죠. 보통은 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텐데 제 눈에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제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어머니가 치매라는 게 당신은 믿겨져? 나도 안 믿겨. 근데 당신이 봐도 이상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치매시잖아. 평소에 엄청 근엄하고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아이 같아. 그냥 웃다가 울다가 막 뛰어다니고 완전히 어린애 같아지셨어. 근데 어머니는 아니잖아. 사람마다 증상은 다르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왔는데도 눈 한 번 못 마주치고 얌전히 앉아만 있는 게 당신은 정상인 것 같아? 아무리 치매가 왔다고 해도 그렇게 당신을 예뻐하셨는데 벌써 당신이랑 나도 못 알아보신다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나 불길한 느낌이 들어.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둘 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치매에 대한 자료를 찾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저희는 다시 지나가는 길이었던 핑계로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어머니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기초적인 치매 검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도 말이죠. 저희의 행동이 수상쩍다 느꼈는지 형님 부부는 저희가 들어간 지 10분도 되지 않아 화를 내며 저희를 쫓아내다시피 했어요. 어머니는 피곤해 주무신다며 얼굴조차 뵙지 못하게 했죠. 저희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무리해서 그 집으로 간 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미심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카메라를 형네 부부 몰래 여기저기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과 형이 대화를 나누는 척 하는 동안 저는 물을 마시는 척 하면서 냉장고와 화장실 그리고 어머니 방 안쪽의 문에도 슬쩍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크기도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인데다가
배터리 수명도 일주일 동안 유지되는 카메라였어요. 무엇보다 컴퓨터로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녹화도 되는 것이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곧 형님 부부의 집 부엌과 거실, 그리고 어머니 방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형님 부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둘이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 둘이 나누는 대화 역시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동생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 짜증나. 오늘도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꼴 보기 싫은 새끼. 그 놈은 어릴 때부터 머리 굴리는 거 하나는 도 같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질질 끌다가는 들키겠다.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나도 할 만큼 했어. 당신이 좀 해보든가. 저 노인네가 절대 입을 안 여는 걸 어떡해. 통장 비밀번호고 인감도장이고 아예 입을 꾹 닫고 말을 안 해. 온 집안을 다 뒤져도 통장이고 도장이고 보이지도 않고. 짜증나. 야, 그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냐? 입을 안 열면 입을 열 때까지 좁히면 되잖아. 네가 살살 때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웃기시네. 그럼 네가 하든가. 지는 친엄마라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다 나한테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내 탓하는 거야? 몰라. 이거 해결 안 되면 나는 그냥 애고 뭐고 집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뭐? 집을 나가? 이게 미쳤구나? 그럼 해결을 좀 해봐. 눈 딱 감고 네가 나서면 다 해결이 될걸.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 평생 이렇게 거지같이 살 거야? 두 사람은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나누며 한창 싸움을 벌이더군요. 그때 갑자기 아주버님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일에 저와 남편은 기함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컴퓨터 모니터에는 세상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형이 시어머니 방문을 발로 걷어차더니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질질 끌고 거실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형은 악을 쓰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야, 이 노친네야. 통장 어디다 뒀어? 인출카드 어딨냐고? 빨리 말 안 해? 내가 이 재산 전부 다 둘째 주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오늘 그 입 안 열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아? 아이고, 그만해라, 그만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이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다 죽겠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미안하면 빨리 내놓으라고. 합의금 못 내면 나 다시 감옥 들어가야 돼. 어떻게 자식이 감옥에 들어간다는데도 돈을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자식보다 돈이 중요해? 차라리 죽으라고. 아이고,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그만해라. 내가 잘못했다. 남편은 후다닥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죠. 여보,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나도 지금 그리로 갈 거니까 당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있어. 알겠어? 당신이라도 보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상황이 변하는 것 같으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그래, 알았어. 여보, 운전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 사고 나. 알았지? 그래, 알았어. 경찰 언제 오는지 보고 전화해. 남편은 곧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이 신고한 지 3, 4분이 지나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들기더군요. 그 몇 분이 저에게는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급한 신고로 시어머니가 폭행당하는 것을 본 경찰에게 남편의 형은 곧바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구급차가 출동해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기더군요. 그 사이에 남편도 도착한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병원으로 달려갔죠.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만 펑펑 흘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신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둘째니? 아가, 울지 마라. 이제 괜찮다, 괜찮어. 내가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 이제 괜찮어. 왜 그러셨어요? 그냥 차라리 다 줘버리고 저희 집으로 오시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줘버린다고 그치레였으면 진작에 이랬겠니? 그래도 고맙다.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하나 힘들었는데 구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여기저기 타박상과 뼈에 금이 간 곳이 있기는 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연놈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셨던 목돈이 든 통장과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 한 채를 전부 다 빼앗아 버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건 전부 어머니가 평생 뼈 빠지게 일에 마련한 것이었죠. 자신이 감옥에 갔는데도 평소처럼 뒷바라지 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피해자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던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부모에게 손을 대다니. 저희는 도저히 그 행동이 용납이 되지도 용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고발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주버님과 그 아내는 바로 구속되었죠. 저희는 어머니의 집에 있던 그 식구들의 짐을 전부 빼서는 조카와 함께 그 여자의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형부부와 관련된 것은 조금도 남겨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던 것이죠.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은 실형을 몇 년 살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형의 아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구속은 면했는데 뻔뻔하게도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아니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와? 어이가 없네. 당장 꺼지지 못해? 야, 말 조심해. 그래도 내가 나이도 많은데. 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도 빼버리면 우린 어디서 살라고. 해까지 쫓아내다니. 니들이 인간이야? 인간? 그 이야기를 당신 입으로 들으니 더 어이가 없네. 그 집이 당신 집이야? 그리고 뭐하고 살았길래 이제껏 자식하고 살 집 한 칸이 없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우린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 야, 그래도 핏줄인데 애 아빠는 꺼내줘야 할 거 아니야. 가서 오해였다고 말해. 아니면 변호사라도 붙여줘야.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대책에 그 여자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체를 모르는 인간 말종도 이런 인간 말종이 있을까요? 한마디만 더 했다간 어머니가 맞으신 그대로 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핏줄?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서 니들은 핏줄이라서 어머니를 가둬놓고 굶기고 때렸니? 니들이랑 우린 이제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불러서 진짜 감옥에 쳐넣을 테니. 이렇게 엄포를 놓은 이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더 보안이 확실한 곳으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신 이후로 빠르게 안정을 찾으시고 잘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아이들 배웅도 해주시고 제 살림도 도와주시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저 역시 퇴근하고 돌아오면 친정엄마가 있는 것만 같아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머니 역시 이제야 손주들 보면서 노후를 제대로 즐기는 것 같다고 행복해 하시죠. 물론 가끔 큰아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것 같지만 저희가 계속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라면 뭐라도 다 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끊어야 할 때 끊을 줄 아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식구는 더 올바르고 행복하게만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든 일을 이겨내고